올해 토호제를 두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수원 일부 지역은 억울하게 묶인 곳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네. 내년에 좀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뜨거운 감자죠. 네, 정부의 고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거리가 이제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못한 공급 대책을 2026년에 어떻게 던져야 되는가. 일단 말은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알맹이가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이제 공급 대책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정부의 고민거리가 이겁니다. 토지 거래가고요. 노도강, 금강구 억울하게 묶였는데 이걸 왜 고민하냐면 6.3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사실 이게 플러스 요인은 아니잖아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노동강 금강구가 그 지지 기반인데 억울하게 집값이 2년 동안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전세 끼고 사고 팔 수도 없고 대출도 규제가 되고 그러면 그중에 아마 지지자들 중에 아마 뭐 다수 한 70-80%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집값 잡아야 되니까 그래도 나는 지지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20-30% 정도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가야 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고 그중에 어쩌다가 뭐 한두 명 정도는 에이씨 나는 그냥 스윙 보터 같은 분들은 다른 쪽을 다른 색깔을 찍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를 생각한다면 집값이 크게 요동을 치지 않는다면 풀어주고 싶다라는 아마 유혹은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대통령실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서실장께서도 공급 대책이 나오고 시장이 안정을 확인하면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니까 이제 안팎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지지자들은 안 돼. 야, 지금 어떻게든 규제를 했는데 여기서 또 풀어주게 되면 풍선 효과 생기고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려 안 돼. 라는 기조가 강하고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풍선 효과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니까 지방선거가 부담스럽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풀면은 풍선 효과 생길 것 같은 또 진퇴양난. 이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말씀드린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상태로는 불안해요.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 정부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공급 대책을 1월에 발표해요. 먹혀. 그래서 한 달을 지켜봤는데 안정됐어. 상승률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안정이 됐어. 그러면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급 대책 나오기도 쉽지 않고 공급 대책이 나와도 시장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으니 확률로 보게 되면 풀어줄 확률은 낮겠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약발이 먹히고 상승세가 2월까지 유지가 되면 저는 정부 여당은 한번 노도강 정도는 풀어주는 걸 트라이 해볼 고민은 할 것 같아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정책의 일관성 잃어버리고 만약에 풀었는데 풍선 효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2월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게 5월에 풀었는데 풍선 효과 생기면 6월 지방선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데 2월에 풀었는데 다시 문제가 되면 다시 묻거나 뭔가 조치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2월이 마지노선일 것 같고요. 아마 2월이 넘어가도록 못 풀면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월, 2월 공급 대책이 나오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풀 수 있는지 안 풀 수 있는지는 결정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정부가 이제 쓸 카드가 없다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나 남은 게 있죠. 강력한 거 바로 이제 보유세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선거 이전에 나오면은 민심에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선거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만약에 이 정부가 이 보유세 카드 꺼내 들면은 이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뭐 강남 이런 데도 하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부의 고민거리가 또 하나 있죠. 정부의 고민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공급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토호제,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세 번째 고민거리가 세금입니다. 2025년 집값 많이 올랐어요. 세 번의 파동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왜 세금은 안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분석했거든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하다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야, 세금 많이 올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란 게 생기네. 이 조세 저항이 요즘 옛날 뭐 동학혁명처럼 어떤 그렇게 막 민중 봉기 막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세 저항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투표로 일어납니다. 2022년 여당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선, 그때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붙었죠. 80만 표 차이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아마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인가 봐요. 지금 현재 여당에.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뒤집어졌지? 이걸 분석을 해보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에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색깔과 지역,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색깔이 바뀐 지역의 보유세 부담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역에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80만 표가 큰 거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죠. 이게 너무 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야,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책은 명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았으면 문재인 정부가 욕을 덜 먹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대선 결과 달라졌을 수도 있죠, 사실. 네. 근데 집값 못 잡았죠. 결과적으로 못 잡았잖아요. 네. 그거예요. 네. 집값은 미국이 잡아줬고 2022년에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잡아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하니까 야, 이거 조세 저항 표는 날아가는데 집값은 못 잡아. 이번에도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야, 이번에 보유세를 올리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높은 사람이라면 물어보겠죠. 좋아.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건 오케이. 우리 알겠어. 그러면 표가 얼마 날아가겠죠. 분석을 했겠죠. 그러면 집값 잡을 수 있어? 저 해봐야 알겠는데요. 야, 해봐야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표가 날아가는 거는 뭐 몇 퍼센트든 기정사실인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표가 10,000표, 20,000표만 날아가도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집값은 잡는 거 확실해? 이건 해봐야 되는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3 선거 이전에는 절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관건은 6.3 선거, 지방선거 이후에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하지 않을까? 약간 민주당의 그런 기류나 뭐 이런 걸. 기류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만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자, 볼까요? 이제 얼마나 올리느냐의 문제인데 올라가긴 합니다. 2026년보다 2027년 보유세가 늘어나요. 보유세가 올라가는 건 간단하잖아요. 보유세 종합부동산의 원리는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빼잖아요.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고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요인은 세율, 공정시장 가입 비율, 그리고 공시가격이에요. 이 세 가지 팩터로 움직이는데 세율은 안 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 올렸어요. 엄청난 조세 저항이 생기고 즉 보유세가 엄청 올랐는데 세율 안 건드립니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지금 보니까 굳이 60에서 80%로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왜 해야 하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2026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공시가격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요. 2025년 보유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잖아요. 많이 안 나온 이유가 보유세는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은 1월 1일자로 결정이 돼요. 조사가. 그러면 2024년 상승분이 2025년 12월 고지서에 나왔고요. 2025년 집값 상승분은 2026년 12월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2026년 6.3 지방선거 끝나고 올리는 건 2027년 12월 고지서가 나와요.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2027년 12월 고지서에 폭탄이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내가 공천 받고 내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하지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할까요?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집값이 올라가면서 보유세는 늘어나요. 근데 거기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세율을 더 올린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올린다? 폭탄을 만든다? 굳이? 왜?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이 될까? 집값이 안정되려면은요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뭐든지 급진적인 건 엄청난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완만하게
올리면서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는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돼요.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매물이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공식입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부동산 전문가들과 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에요.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왕창이 아니라 천천히 거래세는 내려줘. 이러면 돼. 다주택자 규제 폐지하고 시장에 맡겨도. 그러면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세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보다는 그냥 공시가격, 집값이 올라가거나 현실화율 정도를 건드려서 점진적으로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를 내려주면 되는데 이게 또 고민이 취득세, 양도세 내리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 양도세 내리면 부자 감세. 이건 또 부자 감세예요. 조세장은 집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짜증 나니까 심판하는 거잖아. 니들 언제까지 가는가 봐. 뒤바뀌어 버릴 거야. 내 다른 색깔 찍어가지고 세금 부담 줄일 거야. 라는 게 조세 저항이잖아요. 부자 감세는 반대로 야, 나는 무주택인데 우리 앵커님은 집이 있어. 근데 올해 집값 10억 올랐다고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자랑하네. 아, 기분이 사실 좋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아이, 그래도 그래 팔 때 그래 양도세 그래도 많이 내잖아. 그래 애국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감세를 해준답니다. 거래세를 내려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뭐 중과세야 최고 세율이 82.5% 3주택 이상이면 나오지만 기본 세율이 6에서 45%잖아요. 45% 구간이라도 근데 갑자기 정부가 여기서 10에서 20%를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또 밥 먹을 때 자랑합니다. 야, 내 양도세, 양도 차익이 10억 남았는데 4억 낼 줄 알았더니 정부가 2억만 내라네?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씨,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것도 부자 감세 논란. 이게 또 표에 영향을 주거든요. 일 똑바로 안 할래? 그러면 현재 여당 입장이라면 두 가지가 다 부담스럽죠.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조세저항, 거래세를 내리는 거는 부자 감세 논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치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를 무시하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하는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진짜 뜨거운 감자다. 제일 하고 싶은 방향은 안 하고 싶다. 세금 손 안 대고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시키고 싶은 게 진짜 바람일 겁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가고 싶을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세금 규제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카드고요. 세금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느냐? 보유세를 한 번 올린다? 그러면 2026년에 보유세 올리게 되면 2027년 12월에 나오잖아요. 그럼 집주인들 그 생각할걸요? 7년, 8년? 그래 2, 3년 정도 한번 버텨보지 뭐. 두고 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지방선거가 예정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선거에 맞춰서 여야 모두 이 부동산 관련 뭐 정책이나 그런 걸 내놓을 거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좀 나올까요?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뭐 정책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정책을 내면 이게 자극을 주고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나올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좀 살리는 정책.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서울은 사실은 수요 과잉이니까 서울은 부동산 어떤 공약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은 저는 이런 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데 지방의 기업들이 좀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미국의 지금 국가는 어떻게든 기업과 국가는 3,500억 달러 해야 되잖아. 1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개미들은 또 수학 개미들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경제의 3주체잖아요. 정부, 기업, 가게가 모두 다 돈이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뭐 개인들 보고 지방에 투자하라고 하는 방법은 감세.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줄게. 취득세 면제해 줄게. 1년 동안 하고 하면 집 사려는 분들이 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돈이 물론 미국 주식으로도 갈 수는 있겠으나 지방 미분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게 되면 지방에 공장을 짓거나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 지방에 땅이 많잖아요.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50년 무상 토지 제공, 10년 법인세 면제 뭐 이런 카드 나오면 대기업들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고 개인들이 투자해주게 되고 또 남아도는 교육 예산 가지고 지방 국립대학교들 좀 투자해가지고 적어도 포항공대 수준 정도까지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뭐 충남대, 충북대 이런데 1년에 한 3천억씩만 10년 동안 투자하면 포항공대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좋은 대학교, 뭐 좋은 일자리, 미분양 소진 대책이 나오게 되면 굳이 서울에 투자가 들어오거나 서울에 굳이 먹고 살려고 취직 안 해도 지방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서울 수요 분산 또 필요하다. 이거는 저는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라도 이런 정책 추진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박수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지방선거 전에 나와도 좋고 후에 나와도 좋고 여야가 합의해서 해도 좋고 꼭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서울도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다르게 서울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선거 앞두고 또 막 자극적으로 뭐 개발 정책 막 GTX는 ABC는 그냥 꾸준하게 공약 말고 그냥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고 서울의 어떤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이런 공약들 이런 정책들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고환율과 이 내수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내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 결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행이 단순하게 인하를 한다, 동결을 한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기조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 0.25 내린다고 0.25%포인트 한마디로 25bp 내리거나 올린다고 집값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2025년 하반기 오히려 대출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줄도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어차피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조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긴축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할 겁니다. 이거 뭐지? 긴축으로 가나? 그럼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지?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지느냐인데 한국은행이 아마도 올린다고 해도 우리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원래 본들 얼마나 올릴까? 뭐 0.25%포인트 정도는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거 올린다고 해서 기조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국은행이 큰일 났어. 물가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막 얼마나 올릴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은 0.5 올릴게. 0.5%포인트 50bp 올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 시장이 요동칠 수는 있겠죠. 아마 주식이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폭락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값도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점은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단순히 뭐 언제 내린다? 지금 와서 0.25%포인트 내린다고 또 집을 안 살 사람들이 사고 사야 될 사람들이 빨리 살까요? 어차피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조가 바뀌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결정하는 게 이제 성장률을 봐야 되고 내수 경제 성장을 봐야 되고 이제 물가도 봐야 되고 가계부채 집값도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환율도 봐야 되는데 지금 환율하고 집값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솔직히 환율도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여기 대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을 더 자극하고 환율이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옛날처럼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냥 이 환율이 갈 것 같아. 이게 네.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 양극화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다른 거 뭐 전문가들 하는 방송도 보고 공부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제가 내린 결론은 양극화예요. 이거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거든요. 수입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이 좋다? 지금 우리 반도체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나 조선이나 뭐 이런 쪽은 기업들은 좋아요. 그리고 그 기업과 연관된 분들은 괜찮은데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제조업 이런 데는 앞으로도 저는 그닥
뭐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양극화예요. 소득의 양극화, 주택의 집값의 양극화, 주식시장도 양극화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맞아. 종합주가 올라간다고 다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생각도 없어요. 주변에 알아보면.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더라고. 너무 속상하대. 그래서 제가 이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죠.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속상하대. 왜 속상하냐 보니까 바이오 주식을 투자했는데 올해 반도체 주로 올랐지.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방산, 조방원 뭐 이런 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양극화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굳어진다. 기조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돼요. 일본도 양극화잖아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발생한 현상이 양극화입니다. 결론은 양극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한국은행의 힘으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뭐 주식 투자도 전략적으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골드든 부동산이든 이제는 정말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이 양극화의 흐름에 내가 어느 섹터에 속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이 10년 나의 지금 10년의 선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도 2026년은 크게 저는 그냥 동결 모드로 상반기는 무조건 동결이고요. 하반기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자면. 그렇다면 집값이 안정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다행히 뭐 미국이 금리 내려주게 되면 한국은행 부담이 적을 수는 있는데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동결 내려가고 됐고 미국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언제 올라가고 이게 기조의 변화냐 QT로 가느냐는 진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귀는 쫑긋 세우고 미국이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가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경제 공부해야 된다. 이제 부동산 또 옛날처럼 물론 뭐 10년 투자라고 하지만 또 떨어지는 구간 또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특히 미국 형님이 기준금리가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항상 부티풀 보면서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임대시장 이슈가 또 많습니다. 전세 9년 보장안을 비롯해서 세입자 면접 제도까지 뭐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월세도 이제 구하기 힘들 거라면서 영끌해서 집을 사야겠다. 뭐 앞서도 이제 전반적인 저희가 대답 내용 살펴보면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시대 흐름이죠. 참 이게 안타까운데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좌절, 절망, 야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우리 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 세대는 살기 힘들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노력하면은 잘 되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뭐 밥은 먹고 살고 또 운이 좋으면 어떤 뭐 기회를 포착할 수는 있지만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고성장 시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성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이게 선진국이면 막 엄청나게 장밋빛이고 좋을 것 같습니까? 선진국이라는 의미는 평균적으로 밥은 먹고 살고 삶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이상 평균적으로 밥 먹고 산다 정도. 그게 선진국이죠. 네. 그러면 선진국이 저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약간 재테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집도 못 사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성장국가였기 때문에 경제도 고성장, 집값도 올라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집값이 낮다가 올라가는 시대였으니까 노력해서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서울의 집값은 비싸다. 이걸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야,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 집값이 떨어져야 돼가 아니라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선진국의 현상이다. 아니 일본 도쿄, 파리,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이야 뭐 워싱턴은 뭐 사실 정치 수도지 뭐 뉴욕 뭐 이렇게 보면 비싸잖아요. 누가 노력해서 집을 사 여기.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을 보더라도 어차피 베이징도 노력해서 집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월세 얘기를 했는데 월세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아 월세 시대고 뭐 우리 전세가 소멸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전세가 단기간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는 않겠으나 이제 월세 한마디로 렌트비 내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사용을 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월세 시대 당연합니다. 이제 앞으로 월세 내야 되고요. 다만 바람이라면 전세가 좀 더 버텨주고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세 가격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기 때문에 집 사기 힘듭니다. 선진국 봐도 미국만 하더라도 집 사기 진짜 힘들잖아요. 집값이 도대체 얼마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세금도 비싸고. 미국은 뭐 세금이 저렴할 것 같습니까? 집 사도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시대 흐름이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고 앞서서 제가 항상 양극화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라도 내 집 마련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안정이 되는 방법이고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건 약간 자산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득 시장에서 자산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시장은 이제 경기 인천 쪽이고 서울은 자산 시장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자산. 내가 집을 하나 어쩌다가 하나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상급지로 가는 방법. 이런 방법 아니면 또 주식으로 뭐 대박이 난다든지 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이런 자산을 이용해서 사는 거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받아들이자. 그러면 월세 시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다시 전세 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월세 가격 더 올라갈 거예요. 2025년 월세 많이 올랐는데 아닙니다. 2025년 월세가 역설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2026년에 더 비싸고요. 2027년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건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자금에 맞춰서 그래도 월세 내는 것보다는 대출이자 내고 내 집 마련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이게 심리적으로 임대 살면 사실 그렇잖아요. 시간 금방 가거든요. 2년이 얼마나 짧은데요. 그러면 갱신한다고 해도 2년 살고 6개월 마음 편한 기간이 딱 6개월이더라고요. 해보니까 6개월 지나면 1년 정도 남았는데도 항상 신경 써요. 이거 이번에는 집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 그러지? 갱신 청구는 이거 언제 해야 되지? 계속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